아니나 달라요. 지금 러시아가 포탄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경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주저앉습니다 그랬잖아요. 1000개 넘는 거의 99.9%의 다국적 기업이 일시에 철수해서 500만 명이 실업자로 나앉았는데 주저앉는 거죠. 비행기도 못 떠요. 비행기 계속 부품 바꾸고 정비해 줘야 되거든요. 비행기 정비가 안 된다고요.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일부 띄우고 있냐면 그게 보통 이제 에어버스 비행기, 보잉 비행기 이런 건데 러시아 자체 비행기보다도 자체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품들은 다 수입해다 쓰니까 지금은 비행기를 일부러 안 쳐가지고 걔를 뜯어서 동류 전환이라 그러죠. 다른 비행기 부품으로 바꿔 끼우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일부 돌아가고 있다고요. 경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군사작전은 상대방을 꽉 붙들어 매는 모르고 경제 제재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못하니까 군사적으로 경제 제재가 이게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중심 타격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크라가 전투 병력을 80만 100만까지 동원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은. 참고로요. 우리 6.25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인이 싸울 준비가 된 건 그 다음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도 우리는 미리 준비를 좀 했잖아요. 군체제도 있고. 그래도 우리도 몇 개월 걸렸는데, 미군이 동원이 돼서 있는 미군이 그냥 동원이 돼서 싸울 줄 아는 미군이 동원돼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3개월 걸렸다고요. 6.25를 보면.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싸울 줄 아는 외국군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물론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고 체제를 이식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황급히 국민동원령 내려가지고 뭐 30만인가 일단 긁어 모았잖아요. 이걸 싸울 수 있는 전투 자원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몸빵으로 제블린 몇 발 쏴가면서 드론 몇 발 해가면서 몸빵으로 막은 거예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멍청해서 원래 제가 러시아와 이번에 우크라 침공과 6.25의 그 유사점 같은 걸 좀 느끼거든요. 6.25도 어떤 면이 굉장히 멍청하냐면 그건 스탈린의 전쟁이죠. 김일성의 전쟁 아닙니다. 6.25. 6.25는 스탈린의 전쟁인데 6.25도 뭐가 멍청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6.25 때 돌이켜서 쟤들 입장에서 최상의 수는 뭐냐면 남이 미제의 사주를 받고 도발을 해서 북침을 해서 우리가 징벌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한번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오냐? 문경세제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태백산은 충북과 경북을 경계로 하는 문경세제 추풍령을 경계로 하고 그 다음엔 그래서 충북을 먹잖아요. 충북 먹은 다음에는 저기는 빼뜨리는 거야. 충남은 내버려둬. 거기는 충남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충북은 다 먹고 충남은 어디 선을 근거로 하냐면은 충남하고 경기의 안성 평택에서 천안 아산 그 사이에서 경계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굳히기를 해. 그게 이제 한강수계를 다 먹은 거거든요. 충북을 왜 먹냐면 한강수계를 다 먹으려고. 충북을 먹으면 한강수계를 다 먹잖아요. 남한강이 그 태백산 그 충북 저 꼭대기에서부터 나오니까. 낙동강수계는 가져가라 이거지. 그 다음에 충남도 가져가라 이거지. 전남 전북도 가져가라 이거지.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힘을 방어전 중심으로 딱 굳히고 있었더라면 싸울만 해요. 그런데 걔들이 그때 정규군이 20만 명인데 20만 명을 낙동강 전선에 몰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한 방으로 정규군이 다 붕괴해버립니다. 그 정규군의 태반이 무정이 이끌고 들어온 저겁니다. 저기 중국 만주 동포들 한 4만 조선족 동포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정규군이 한꺼번에 붕괴를 해보니까 그걸 기회 잡아가지고 무정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이 1950년 겨울에.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적을 싹을 자르는 거예요. 무적은 중국을 뒷배로 삼고 있고 인민군의 정예부대의 뒷배로 삼고 있어서 김일성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였어요. 그 발상을 보세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우리 6.25 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쟤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방어전을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돈바스, 루안스크 쪽에서 한번 왕창 밀고 가서 쭉 빼가지고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데 방어하면서 무기를 아껴 써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뜨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저기에다 키우를 공격했다가 또 실패하고 하르키우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루안스크 공격했다 실패하고 크리미아 위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드네프르 강 이쪽만 딱 먹어야 되거든요. 드네프르 강 아래쪽, 아래에서부터 저쪽에 그 자포리자 그 말리토폴, 마리우폴 이런 데만 그러니까 그 아조프의 인근 지역만 딱 먹었어야 되는데 다 먹겠다고 덤볐다가 지금 박살난 거 아니에요. 키우에서 박살났죠. 요번에 하르키프 박살났죠. 지금 박살날 차례 기다리고 있는 데가 헤르손 아닙니까? 드네프르 강을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건너서 지금도 의사결정 장애가 걸려서 지금 방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는 무기대로 다 낭비해 버렸고 새 무기는 만들질 못하고 전선은 땅 따먹기 넓힌다고 해서 힘은 다 소진했고 정예부대 다 죽었고 주정뱅이 신병과 포악한 용병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이게 뭔 꼴이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럼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야, 러시아가 왜 징병을 못해? 그런데 징병 못하는 게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징병을 못합니다. 징병을. 이게 명색이 쇼비니스트, 공격적인 쇼비니스트 군국주의적 성향의 국가들이잖아. 옛날 일제가 징병을 못해? 말이 안 되죠. 나치가 징병을 못해? 말이 안 되죠. 쇼비니스트, 민족 패권, 극우주의, 군사주의적 성격의 체제는 국민들을 완전히 그렇게 뽕을 놔가지고 징병이 팍팍 돼야 되는데 징병을 못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종류의 국가마저도 못 되는 거예요. 극우 자칭 공화국조차 못 되는 거다. 쇼비니스트 공화국조차. 여기서 잠시 징병에 대해서, 이거 징병이라는 건 그 시민군, 국민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초의 대규모로 이거를 모양을 보여준 데는 어디냐면 사실은 나폴레옹이고요. 나폴레옹이죠. 서양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저쪽에서는 나폴레옹이 최초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나폴레옹보다 무려 한 200여 년 전에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복심이 있었어요. 흉계가 있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제가 이 군주론을 읽어보면 잘못 읽은 건지 몰라도 이 사람의 내심에 공화국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군주와 가문과 귀족들, 특히 여기는 이제 귀족과 그 메디치 가문이 이제 주물럭거리는 데죠. 피렌체라는 데는. 이 사람들한테 그 군주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탈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약육강식의 이런 그 몬도가내기 때문에 피렌체란 나라를 도시국가를 지키려면은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시민군을 징병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무장시키는 거다. 이 주장을 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 보관은 뭐냐면 그렇게 무장시키면 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죠. 당연하죠. 세금 내고 총 가지고 있는데 공화국 가야지. 그럼 귀족한테 가서 굽신거리겠냐고. 세금 내고 총 가지고 있으면 공화국이에요. 평소에 집에 총을 안 놔두더라도 징병을 하면 제대로 된 공화국 돼요. 그래서 얘들이 러시아나 중국이 징병을 못 하는 거예요. 징병을 하려면 동원령을 내려야 돼. 동원령을 내리려면 전시해야 돼. 동원령을 내리는 순간 국민들이 야, 거기 우크라 가서 뭐하러 우리가 동원령 내려가지고 이래 하고 정치적으로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극우 쇼비니스트들은 야, 푸틴 너 바보야. 전쟁을 하려면 임마 동원해가지고 우리 위대한 러시아 민족, 슬라브 민족의 그 위세를 떨쳐야지 라고 겁없이 주장하는 거고, 아까 보면은 인물 1,
4. 육은 동원령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전쟁 안 되는 전쟁이야. 상대방한테 너 우크라 사람 아니야. 너 존재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무슨 전쟁하는지 성격을 알고서 해야 돼. 이거 빨리 평화협상에서 조금만 손해보고 빨리 손 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 4, 6번의 인물들은. 여기서 참고로 이제 미국 수정헌법 2조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징병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집에 총기를 다 갖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실제적 저항권을 부여하겠다. 즉 국가가 유일한 무력 집단이 아니다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수정헌법 2조는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구성의 기본 원칙에 관한 거기 때문에 못 뒤집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중국은 징병제조차 하지 못하는 무늬만 쇼비니스트, 짝퉁 쇼비니스트, 짝퉁 좌파 쇼비니스트, 무늬만 공화국입니다. 짝퉁 공화국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어떤 반응인지. 이제 9월 10일 날, 토요일 날, 모스크바 탄생의 날입니다. 모스크바 탄생의 날은 모스크바란 시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한 800여 년 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걸 가끔씩 기념을 해오다가 소련 때 한두 번 기념하다가 소련이 붕괴한 후에 보리스 옐친이 이걸 대대적인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란 나라에서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가 차지하는 위치가 몇 프로쯤 되냐. 저보고 만약에 물으면 그 두 개가 차지하는 위치가 90%다. 두 개가 러시아예요. 예전에는 페테르부르크가 한 70% 차지했는데요. 레닌그라드.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도 많이 내실을 갖췄기 때문에 둘 합쳐서 한 90% 차지한다. 그래서 모스크바 탄생의 날이 대단한 날입니다. 그냥 한 도시, 서울 탄생의 날 이런 거랑 의미가 다릅니다. 저게. 그래서 저 모스크바 탄생의 날 때 예를 들면 보리스 옐친 때인가 저 때는 그날 국가에서 훈장을 뿌린 것만 170개인가 뭐 200개 돼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는 그런 날인데 올해도 저걸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고요. 흥청망청하고 좋다 그러고 막 푸틴도 나와서 연설하고 기념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 상원 의장 그리고 지금 주요한 친여 정당인 A Just Russia, 정의로운 러시아라는 정당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라노프가 이 사진에 보이는 꼬불꼬불한 키릴 문자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일갈했습니다. 모스크바 탄생의 날 행사는 취소됐어요. 마땅하다. 이 행사에 대해서 저명한 종군기자 시미온 페고프, 이 사람은 극우 쇼비니스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탄생의 날 행사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는 국가와 순국 산열과 호국 영령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소리죠.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 동원령을 안 내리면서 전쟁한다는 것은 정신분열 증상입니다. 분열을 분영이라 그랬네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이 나서서 푸틴 및 그 일당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정권을 잡든가 아니면 나라를 해체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푸틴 및 그 일당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문맥상 집어넣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살벌해지니까 푸틴의 가장 충직한 충복. 이 사람이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길러가지고 나이가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젊어요. 젊은 시절 푸틴이랑 사진 찍은 겁니다. 카디로프. 인간 백정이죠. 체첸에. 체첸은 참고로 두 번에 걸쳐서 러시아랑 전쟁을 했고요. 1990년대랑 2000년대. 제1차 전쟁은 체첸이 한 2년 했고요. 거의. 제2차 전쟁은 거의 8년 했습니다. 체첸의 인구는 200만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와 원한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체첸을 러시아랑 이렇게 같이 가도록 만든 철권의 무적 깡패 두목이 저 카디로프입니다. 그래서 체첸 사람들이 워낙에 용감해요. 잘 싸우고. 그래서 체첸에서 요번에 이제 우크라 침공을 할 때 체첸 부대가 동원이 됐죠. 그런데 체첸 내부에서의 지배적 여론은 뭐냐? 체첸이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야, 저기 우크라랑 러시아 둘 다 기독교 믿는다는 애들인데 그 정교 믿는 애들인데 지들끼리 죽이고 말던 우리가 왜 거기 끼어드냐? 이게 체첸 내부의 분위기예요. 지금 지배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카디로프가 이제 체첸 내부에서 이제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거 아니에요. 몰리다가 러시아가 패배할 것 같다 딱 감 잡으니까 바로 말을 바꿔 타서 체첸 반란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무려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저 이야기 자체만 보면 뭐 멀쩡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얘기는 전화로 선수끼리 해야 될 얘기거든요. 이걸 텔레그램에 띄웠다는 얘기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대로 읽어보죠. 러시아군은 형편이 없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현장 군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모르는 듯합니다. 러시아군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근본적 전략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국방장관과 푸틴을 만나서 현장의 실제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흥미롭다라는 표현을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astounding situation is going on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체첸 반란 암시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피가 뿌려진답니다. 저기가 1차, 2차 합계 10년 동안. 저 흉악한 인간 백정 같은 저 카디로프란 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 놓치지 않으려면 반란 깃발 드는 수밖에 없다고요. 나 그 반란 깃발 줄 수 있어? 체첸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때가 무르익으면 우리 한판 하자. 지금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흉악합니다. 자, 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지방의원들 일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방의원이라 그럴 때 어느 지방인지를 봐야 됩니다. 모스크바랑 페테르부르크입니다.